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입니다. 제가 그 학회 활동이나 이런 외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든든한 이 여성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 교수님하고 진 교수님 전생에 국가를 구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성과 미모를 갖춘 이런 여성들의 집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전생에 나를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정원에 가서 대구를 내려가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올라오니까 그 우리 아파트에 사는 13층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뭐 주말부부라는 남자들한테 국가를 구했다고 뭐 전생에 3대 업을 쌓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50대는 여자들이 이 주말부부가 되면 이건 3대 정도가 아니라 10대 정도 손업을 쌓아야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저는 그거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린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임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주제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여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년은 더 오래 더 빨리 활동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활동하시지 않았을 그 당시 그 척박한 환경에서 활동했던 여성 전문가로서의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혹시나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은 다른 분야에서 몇 가지 좀을 좀 섞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도시 여성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여성이라고 하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일단 소비자로서 도시 공간 소비자로서의 이제 남자건 여자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소비자 중에서도 정말 알뜰 살뜰 소비하는 게 여자가 아닌가. 남자들이 한 80% 도시공간을 소비한다면 아마 여자들은 100% 도시공간을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로서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도시공간을 공급하는 전문가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공급자로서 여성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서 이 부분이 아마 핵심될 거고 마지막에 도시계획 전문가의 과제 이런 수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소비자로서의 여성 이 부분은 뭐 다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랑 자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남성 중심의 이런 전국적인 도시공간 계획이라든가 그걸로 여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더군다나 여성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범죄 대상으로서 여성의 문제도 많이 나왔고 또 이 도시 약자로서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성 중심의 도시공간 구성 이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원부지역 지구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졌던 외국에서 이게 더 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나마 이 자연 발생적인 도시였고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엎어지면서 조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상태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주분위기가 그렇게 외국처럼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 여성의 활동, 경제활동 제약하는 거 이거는 뭐 참 말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강정원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거 대한민국 맞아? 우리나라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 연구원이 국책연구기 기관이라는 것은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강정원이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지 부분에서 보니까
국책연구소보다 공기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갖고 들어와 이렇게 바구니를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나는 이게 걔네들이 보니까 감정원에 다니는 직장 다니는 직원들의 애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추석이라고 미리 손편을 빚어가지고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얼마나 좋은 경험을 쌓고 있는 건가. 나중에 쟤네들이 자랐을 때 자기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다니는 직장에 나도 같이 가서 같이 있었어라는 그게 애들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주면서 안정감을 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혜택이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범죄 부분, 그러니까 건물 소유지 주변에서 범죄가 여성에 대한 범죄가 보니까 30%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29%, 그다음 도로 4.9%,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됐거나 키워드를 제가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뽑아보니까 안전, 자립, 돌봄, 이 세 가지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는데 그것은 뭐 여기 계시는 두 분 남자 교수님들도 아마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나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간 공급자로서의 여성, 저는 굳이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공급자로서의 여성, 그러니까 전문가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라는 걸 조그맣게 했죠. 그리고 전문가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 전문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남성 전문가 대 여성 전문가의 그런 대립적인 개념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남자 여자를 통틀은 모든 전문가 그 안에서 부족한 2%를 여성이 갖고 있는 섬세성, 성장 감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것이 여성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관심이 높이는 도시 안전, 우리가 세틱 설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 문화, 도시 주거, 삶의 질, 주거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은 논문을 쏟아내고 있고 실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는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방민족이다 보니까 북방계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잘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부분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엄청 전력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 여성적 필요와 감성에 기초한 공간 계획, 세팅 설계, 생활 공간 계획,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보다 적어도 20% 이상은 여자들이 더 많은 도시 공간, 이 주거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활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이건 뭐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지역사회 공생적 토지용 계획 같은 것들이 보면 항상 아파트 단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나 혼자 고고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 따뜻함이 쌓여있어요. 거기 안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도 아니죠. 단지 이제 이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너무 상가가 많은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주변하고 연결성이라든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복지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려 없이 여기도 엄청난 것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용도의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비효율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상업용 시설의 과다 공급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우리나라 지금 이 도시 공간에서 상업용지 계획이 보통 5% 정도 하고 있죠.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날리는 주 원인이 난 토지용 계획이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용 계획, 도시계획의 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너무나 누적적 토지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용도 지역별로 일반 주거 지역에도 2종, 3종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종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준주거 지역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웬만한 상업용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별도로 5%의 상가 용지가 상업용 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고 누구든지 손쉽게 들어갔다가 창업했다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외국인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이 혁신도시에 가보면 혁신도시도 상가 계획한 거 별도로 이주저택지인데 거기 또 다 1층은 그냥 상가주택이고 2층에 다 그 상가는 다 비어있어요. 제가 갔을 때부터 비어있던 게 지금까지도 비어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계획 기준으로 세워놨던 것들을 너무나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 여성적 필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기반시설 계획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제가 여기 절곡형 아파트 단지까지 아파트까지 요즘 절곡형 아파트 많이 짓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 심사를 이제 여러 한 4년 정도 나가봤는데 요즘 아파트들 너무너무 잘 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절곡형 아파트들의 세팅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팅 설계 엄청 강조하고 다 심의하고 있죠. 근데 이 절곡형 아파트들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제 관사가 그 유명한 수성구에 있었는데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나이가 60도 넘은 제가 들어갈 때도 항상 무서웠어요. 밤늦게 들어가면 10시 넘어서 11시, 12시쯤 들어가면 항상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 집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지 않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내 집 현관이 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발이라도 나와서라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내 집 앞에 누가 서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게 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그 CCTV까지 그거는 한 발 멉니다. 거기 반사각이라도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다가 해놓으면 바로 내 집 앞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섬세한 그건 아마 여자가 아니면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못 느끼셨죠?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그 슬라이딩 도를 요즘 다 갖춰져 있죠. 외부인들 차단하기 위해서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왜 아파트 앞에 들어가면은 전단지가 5-6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일요일날 밤에 가면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관리 사무실에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붙어 있습니까?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외부인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단속 인원이 없어서 뭐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이게 요즘에 맞벌이 부부 애들 많고 그래서 엄마 아빠 다 일 나간데 혼자 학교 갔다 왔다가 학원 가고 하는 애들이 그 전단지 붙이러 들어왔다 전단지 붙인 사람으로 가정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 범죄에 우리는 슬라이딩 도를 다 해놨지만 실제 관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무늬만 모양만 세팅이고 방법인 겁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실내 공기질, 삶의 질, 뭐 생활 환경의 질 얘기하죠. 여러분 그 아파트 그 계단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 느끼는 거 없습니까? 창을 하나도 못 열게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소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그걸 모르겠다. 자 그러면 화재 위험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대 건강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가는 건강 수명이 얼마나 늘어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고 나면 오히려 이 나쁜 그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이런 나쁜 공기도 내고 오히려 건강 망쳐요. 일상생활입니다. 그거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썼어요. 그 아파트 신설 설계 나갈 때마다 얘기하면 그 어떤 데는 아주 나은 데는 10층에 하나 정도 그 창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데 해놔요. 돈이 많이 든 데입니다. 차라리 대리석 같은 거로 키가 번쩍하게 하지 않고 그런 거 돈 들더라도 매 층마다 해놓으면 다들 걸어 올라가면서 삶의 질, 평상시의 삶의 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우리 일상에 와닿는 여자들,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국토부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건축법하고 그 건축법하고 이 소방법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 좀 바로 잡아라.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헬스장이나 이 그 아파트에도 헬스장들이 있습니다. 그 거기도 건강하려고 가는데 그 자재에서 나오는 이 나쁜 화학약품들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한데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 요즘에 뭐 아파트에 뭐 그 미세공기 차단한다는 거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공공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헬스장을 가거나 다른 공간을 갈 때 이 건물에 이 필터 장치를 얼마나 한 번씩 갈았을까? 몇 년 동안 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미세먼지를 확대 생산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생활해본 여성적 섬세함에서 남자들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남편은 유별나긴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돈만 쳐드리고 해놓고 그 관리 안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족한 2%를 채우는 섬세사가 감성. 그리고 우리 여성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 플러스 이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들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주요 지평입니다. 여기는 뭐 많은 얘기들 하고 있죠. 삶의 질에서 뭐 주거복지 생활환경 양극화서부터 정보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서부터 남북통일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 이 여건 변화가 얼만큼 우리나라 이 각종 도시계획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 하체돼서 수용돼서 변화됐는지 라고 물었을 때는 물음표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굉장히 많은 진보들이 발전되고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참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일일이 여기 다 관련되는 제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제도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로 요거 간단히 터치하고 요거 할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IT 강국이라고 하고 정보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나라 제도가 정보화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어진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다 정보화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고 정보화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도 상당 부분이 정보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제도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개 외에는 더군다나 정보를 다루는 제도, 통계나 정보를 다루는 제도도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정보 통계 조사 이거 파라다임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매일경제 한번 칼럼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옛날에는 정보를 조사하는 제도가 따로 있었고 정보를 쓰는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조사원을 써서 내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를 소비하는 제도인 동시에 정보를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 바로 그것이 정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보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제도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있는 제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구구조가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인구구조가 좀 벌써 뭐 줄어들고 있다. 뭐 보니까 여기에도 뭐 30% 내년인가 언제부터 학령 뭐 애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들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보셨죠? 도시계획 수립 기준 지침들 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조금만 더 얘기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 그리고 빈집 공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목표 인구가 도시계획의 핵심 지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계획 지표나 계획 이런 수립 방법이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다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핵심적인 것은 물론 인구 지표 감소하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다른 뭐를 그려야 되지? 핵심 인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LH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이삼주 박사가 한 걸 보니까 이 50만 미만 이 도시 같은 경우에 목표 인구보다 현재 목표 인구라고 하면 보통 계획이 한 4, 5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63%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시가와 예정지구를 더 많이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용지나 도시계획 용지를 더 많이 계획해놓고 가다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토지용 비율과 난개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국토도시계획 학회지에 아우성 쳐서 정책 실무 논문을 아마 거의 99%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리젝트 당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6월호에 제게 실릴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자세하게 도시계획이 과연 이래야 되는가 해서 제가 몇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규범과 규제의 혼동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규제와 규범을 혼동하는 심각한 트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한 경제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그 경제개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토지용 제도나 부동산 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개발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저는 이 규제와 규범의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급격한 도시용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의 민영하에 규제 완화 중에서 만약에 필요한 규제가 5개라면 5개는 규범을 완화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저거는 철폐해야 되는 규제야 라고 대모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저거 하면 그게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만 가지고 저게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거는 정말 모두가 지켜야 되는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규범, 약속입니다.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거는 규제하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런 곳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all or nothing으로 가서 이거 아니면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네 할 때 아니요 하는 거하고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 할 때 내 혼자서 내야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둘 다 어렵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말 모두가 네 할 때 아니요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의리에 뭔가 정의의 투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목소리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니요 하는데 네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 전문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정책이나 제도 속성 아시죠? 목표성, 실제성 뭐 이런 부분 다 얘기할 필요 없을 겁니다. 복합성. 이 중에서 요거하고 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목표 없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캐비닛 안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칩니다. 그것이 행위성입니다. 그렇죠?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일정 특정 소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인만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수렴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손해가 없고 난 저 제도에 나는 찬성하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주고 나면 따라야 되는 규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킬레스건이 있죠. 이게 복합사항입니다. 모든 정책은
100% 완벽한 이상적인 완벽한 제조나 정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정 타협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개념 제도도 그렇고 막 시끄럽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상당 부분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를 그렸구나. 종이 호랑이를 그렸구나.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르르하게 했지만 결국 만들어진 걸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다 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타협을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가 들어올 때는요. 그 사회적 여건, 사회 인식, 그 다음에 행정 수행 능력, 다른 제도와의 조화성과의 관계에서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느냐 후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느냐는 얼만큼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타협했느냐, 얼만큼 타협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리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을 타협하지 않았느냐가 제도의 선진적인 제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거,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항상 100% 완벽한 이상적인 제도는 못 들어오고 항상 차차선의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차차선의 타협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만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또 이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차차선의 대안입니다. 그게 정책이나 제도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들어온 제도가 장점이 만약에 80%가 될지 70%가 될지 90%가 될지 그럼 분명히 단점이 20%에서 30%까지 있을 겁니다. 30%까지 안 가겠죠. 많아야 20%. 그러면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했을 때 그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보면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나오고 나면 80%나 90%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 20%의 단점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막 그러고 거기에 또 소수 전문가들이 같이 부채질을 해줘요. 그게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항상 나오죠. 그럼 이게 언론은 전문가의 그걸 서포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맞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때려 죽이는 이렇게 그러면 그 제도가 정착해서 그 제도에 맞게끔 시장이 적응해야 되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시간도 되기 전에 이 제도 망가뜨려서 사문화시키거나 새로운 제도 만들거나 제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난 내성이 생겼고 엄청 정책 실패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지만 저 제도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거고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완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아니요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의 양심이고 전문가의 용기고 자존심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계속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도가 조금 더 잘 정착했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강남에 집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또 무슨 3기 신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아닌 건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런 전문가의 이 자존심과 양심,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2000년도입니다. 한양대성 600년은 아닙니다. 이 한양 백제 660년 역사 중에서 475년이 서울에 있었어요. 다들 백제의 수도하면 공주들만 생각하시죠. 서울에 475년 3분의 2가 서울에 있었어요. 2000년 거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포로 로마노 같은 거
그리고 이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어디 가면은 로마 수도가 그냥 쫙 그 로마 시대 만들었던 건설했던 수도가 쫙 도시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 관광 상품입니까? 도시의 역사성을 보여주면서 도시 전역을 왜 그런 게 우리는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옛날 조선시대 그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종로지구 광화문 지금 내거리 있는 곳이죠. 여기 우리 그 육조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이 산에서 그 백운동천이라고 하고 그게 강으로 흘러내려오고 그다음에 삼청동 이쪽 편으로 해서 중앙천이라는 강이 흘러내려와서 청계천으로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고고학자 이 조효전이라는 분이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서울은 한양의 이 조선의 폼페이라고 했어요. 땅 밑을 파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도시계획하고 별개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이 국토나 도시계획의 큰 흐름에서 역사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배제된 게 아니라 나중에 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도시계획법이 62년도 물론 이제 조선시까지 계획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62년도 만들었지만 문화재 관련된 거 없었죠. 하지만 72년도에 국토용관리법 만들었을 때는 문화재라는 게 자연환경 및 문화재 보존 지역하고 용도 지역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80년대에 그 법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그러면서 문화재는 그냥 이 환경의 하위 요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문화재는 용도 지구로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그거를 그냥 보존지구나 역사문화자원 보존지구 또는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개발에 걸림돌.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그래 이거 토지용 규제니까 여기다 요것만 색칠해줄게 하는 정도였지. 이거를 어떻게 도시계획에서 도시 역사적 층위를 살리고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가치 높일 것인가를 고민 안 했습니다. 제가 100%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고도고 여기가 무슨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내용 안에 도시계획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가들이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 도시라고 하는 게 국토나 도시 이 정책의 표현에 넣은 것이 90년대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내가 50년까지 그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그림들 확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유엔의 신도시 아젠다 얘기하고 있죠. 2016년에 발표된 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두 가지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용적 도시계획, 하나는 도시문화의 다양성. 다른 것까지는 저는 관심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서 제 기억이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이 포용적 도시계획으로 학술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 문화지형적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청진지구가는 교보빌딩 뒤에 있는 그쪽 청진지구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랑서울이라든가 이런 거 쫙 있는 곳이고 여기가 그런 곳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청진지구. 70년대 중반에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 그 다음에 도심재정비 촉진지구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랑서울. 이 지역들 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대로 발굴된 겁니다. 의금부로 통하는 길이고 박석 돌담까지 그대로 박석하고 돌담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온돌, 구들장 다 나왔고요. 이 건물지들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게 프로 로마노만 걔네들만 어마어마한 게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지적도인데요. 조선시대 아니 일제시대 때 그 지적도 처음 만들어졌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현대 지적하고 이 발굴한 거 보면 필지 모양이 거의 안 변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몇백 년 우리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땅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외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도시 문화의 다양성, 도시 문화 가치, 도시 경쟁력, 삶의 질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얘기할 수 있는가? 포용적 도시계획 얘기하면 항상 도시 약자, 그렇죠? 약자, 그 다음에 환경,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 세대에 대한 공정성은 어디 갔습니까? 과거 세대의 기억, 흔적이 바로 이런 문화유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과거 세대의 사람들의 그런 기억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삶의 공간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포용적 도시계획은 어디 가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가들의 이 지평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건물지고요, 서축이고 다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 단장에 넘어져서 타버린 이 그 비단 천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게 이 총동경서부터 이거 총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쪽 정용 그쪽이 다 나왔어요. 그때 이거를 정말 이 조선시대의 지하 도시로 만들면 이대로 보존 처리하고 그게 경복궁서부터 덕수궁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 세계 도시계획가들이 여기 와서 14세기 도시계획을 논하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아우성 전체 결국은 해놓은 게 여기 앞에 보면 요 정도 밑에 있는 거 옮겨가지고 왜 그 설계하는 사람들 아우성 치면 굳이 이거를 보존하려면은 그 주차할 수 있는 선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지하부터 지하 1층까지를 다 보존 처리해서 오픈시키고 나머지 위에 높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살 수 있는데 그 농촌을 거래제도 전문가들이 만들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입니다. 여기 이 광화문에서 어떤 것들이 발굴됐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굴됐어요. 앞에 옆에 있는 그런 가구 이쪽으로 있었다 하면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되고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세월호 뭐 무슨 대모. 저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저 공간을 저렇게 쓰고 있냐. 그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풍락도성 미제시대 때 찍은 겁니다. 이게 찬승백제의 궁궐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됐는데 이런 그 시유독이 이게 양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옛날에 이거는 여기 술을 담았는데 옛날에는 임금만 술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귀족들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발굴됐죠. 이게 옛날에 그 길 유구들입니다. 건물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보여줘도 감동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물지 분포나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거기서 다 발굴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풍락토성의 성벽 이게 몇천 년이 지나도 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축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 흙에다가 나무 놓고 돌 놓고 쌓고 하고 지금까지도 안 무너졌어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여기가 궁궐이라는 이 궁궐 어딨냐고 맨날 데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품고 있는 긴 시간의 층이 도시계획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는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상업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거 얘네들 안 건드리고도 우리 얼마든지 개발해서 살 땅들 많이 있어요. 굳이 걔네들까지 망가뜨려가면서 살았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수준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은 뭡니까? 토지용의 이 갈등을 차단하고 예방하고 방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도시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시계획이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원인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재위원회 가보시면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인데 주변이 보면 제3종 일반 지구로
일반 주거 지역, 뭐 준주거 지역 돼 있고 또 뭐 제2종 돼 있더라도 딱 바꿔갖고 이 재건축 지역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아무리 돈을 쳐들여갖고 그 개보수하고 보건 정비하더라도 그냥 끝이에요. 보충건물로 둘러싸여. 이게 금초고왕입니다. 백제시대 때 금초고왕 아시죠? 그때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능이 요 도로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뽕나무 밭이 있던 곳이라서 토지구역증 내는 곳입니다. 굳이 이 능을 가로지르면서 도로가 지나갔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계에서 선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나중에 문화재에서 펄펄 뛰면서 해갖고 도로를 이 능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하철 9호선도 여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능 밑으로. 웃긴 코미디죠. 그게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세계유산인 의릉입니다. 그 주변이 보면 도심재생 촉진지구로 해갖고 20층, 25층, 45층, 50층까지 지어서 뺑뺑뺑뺑 둘러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이 도시문화라는 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좀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풍력도심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다 죽고 나간다. 이거 다 규제 풀어라. 그러면서 아우성 쳤고 이때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그 인형목에 걸어주면 유리구슬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주민들이 국회의원한테까지 달려가가지고 그 채미옥이라는 여자가 우리 보러 이 인형목에 걸어주는 유리구슬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우성 쳤던 겁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분들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 안 당해보셨죠? 나는 그런 일 안 당했기 때문에 구체의식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DR 개발권 양도제를 정말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 79년도 내가 맨 처음 연구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을 때 최상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발권 양도제 도입해야 된다고 했지만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끔 만든 게 용적률 거래제입니다. KTDR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분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이 용적률 거래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TDR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이걸 공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해주면 이렇게 되고 하겠습니까? 이런 데 지켜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후 주거지 재생 또 그 경제기반형 재생해서 우리나라 곳곳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하는 거지. 거기 보면 다 문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거 아시죠? 관광, 문화, 케이팝, 드라마, 게임서부터 콘텐츠서부터 역사문화에서. 근데 항상 그 위에 있는 문화재, 무슨 전시관 만들고 이런 벽치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그 지역의 역사적 진정성을 재생시키면서 주변 지역도 살리는 그런 도시 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 고도 재생해갖고 경주 공주부로 입산 그거를 2005년부터 시작해갖고 2012년까지 해서 2014년까지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가 경주에 그 황리단 길이라는 거, 천성로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도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가 쪽전지구리하고 발굴할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발굴하지 않고 여긴 더 이상 앞으로 75년 동안 발굴 안 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역사문화재 보존지구로 육성지구로 지정해갖고 주거환경 예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황리단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앞으로 하실 때 이 단순히 요만큼의 문화만이 아니라 땅 바닥까지 가는 역사문화 야산까지 그걸 살리면서 이 재생시키는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적응과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여자 연구원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그만둘 사람이 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오래 남았고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나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돌딱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일에 화가 안 나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바가지 절대로 안 긁어요. 우리 남편은 참 행운 남입니다. 바가지 한 번도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바가지 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까지 일 정도야. 이까지. 정말 그래요. 정말 독특 같습니다. 아마 뭔 얘기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여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을 시킬 때는 그냥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여자.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선생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거나 나는 여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연구자로서의 내 양심과 자존심 그 두 가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관뒀을 때 은퇴했을 때 부끄럽거나 그때 그걸 조금 더 얘기했을 때 잘못해서 창피해 숨고 싶거나 또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그런 회한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저는 지금 관뒀습니다. 관두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성 2% 부족을 채우는 성장으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시길 전문합니다. 다들. 그래서 균형 잡힌 전문 아니죠. 그리고 모두가 내 할 때 아니요만이 아니라 내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흩어진 규범을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관점으로 너무 국내적 시각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관점에서 선진적인 도시관을 전문하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요.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